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해 한국의 첨단 산업들을 멈추게 만들겠다는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중국산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는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곡과 산화 팅스텐, 네오디움 연구자석, 그리고 수산화리튬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인곳은 자동차 항공기 부품 경량화, 산화 팅스텐은 반도체 의료기기 제조, 네오디움 연구자석은 전자제품 소형화 경량화, 수산화리튬은 2차 전지에 쓰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마그네슘 수출을 완전히 규제해버릴 경우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산업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보유한 마그네슘 재고는 1.5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들은 통상 재고를 1터부터 2개월치 정도 보유한다. 반도체 대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현대차와 기아는 2개월치의 반도체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문제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중국 정부가 40%부터 51만 톤관을 막아도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 8일 반도체 부족에 신음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임박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너선 오리오던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ACA 국제무역 책임자는 2터부터 3주 안으로 마그네슘 부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국가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의 무자비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한방에 뒤집어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매장량은 3위입니다. 마그네슘 매장량 세계 1위는 바로 러시아이고 세계 2위는 북한입니다. 러시아가 마그네슘 6억 5천만 톤으로 점유율 28.3%, 북한이 4억 5천만 톤으로 점유율 19.65%, 중국의 점유율은 고작 17.4%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놀랍게도 세계 1위, 2위인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마그네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나인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요 9개 산업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 최상위급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자원 채취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구식기술로는 비용이 너무 높아 채굴하지 못했던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산 마그네슘 의존도를 0%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중국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곳, 북한도 지금까지 마그네슘 채굴 기술이 없어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있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종전선언이 거의 확실시됐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앞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우리의 초점든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종전선언 및 경제협력 개시가 임박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매장된 천연자원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무연탄, 갈탄, 금, 석회석 등 매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갈탄과 석회석의 경우 잠재 가치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지금까지 채굴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진 한정된 기술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원들을 채굴해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채굴 기술이 북한에 도입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채굴 기술은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주자원 채굴 기술까지 공개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8일 대전 유성구 지질현 백악기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 현지 자원 활용 ISRU를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 ISRU 기술은 달이나 화성 같은 우주에서 현지 자원을 활용해 물이나 산소, 발전 설비, 건축 자재, 발사체 연료 등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특히 달 자원 추출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보유 중인 기술, 연연의 자원 추출 시스템과 달 토양 채취와 이송, 주입 로봇, 방사선, 차폐화 추출 분석 정량화 기술, 에너지, 생산과 공급, 저장 기술, 달 모사 환경 내 자원 추출 시연, 국제협력, 우주 자원 활용 인프라 등을 모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 설계한 각종 기술을 공개하자 전 세계 언론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후면 한국은 중국산 수입 0%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이제는 반대로 중국이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한국에 팔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주요 소재 부품 생산시설을 국내에 유치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중국 내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시키도록 유도하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인자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마저 이례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이 중국 내 공장을 다른 국가로 옮기지 않도록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취업, 선호 해외기업 톱3에 항상 삼성전자가 있을 만큼 삼성은 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이 스마트폰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까지 중국에서 인도로 완전히 옮겨버리자 해당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 세금 면제 혜택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바비큐 식당 운영하던 한 중국인은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된 후 이곳은 황폐했다. 건물 10개 중 8곳이 공실이었고 주민들은 삼성 공장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한 후 지금까지 후이저우는 유령 도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에서 철수해버리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던 중국은 사기꾼의 3조 원 가까운 돈까지 날리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던 인텔의 계획을 바이든 정부가 저지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최대한 늦추고 투자마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국형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아서며 중국의 반도체 공급난을 유발하려던 전 트럼프 행정부 행동을 바이든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이미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의 중요 공급망과 기술산업 자원의 해외 이전과 투자, 규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밥 K 시민주존 코닝공화 상원의원 측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UV, 노광 장비를 생산합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생산 효율화의 핵심인 공정, 미세화가 어려워집니다. 현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선택은 자력갱생입니다. 오랜 세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반도체 왕국을 건설한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돈을 퍼붓는 전략인데요. 돈을 쫓아 인재가 몰리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사기꾼들의 농간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타도 삼성을 외치며 일어선 우한흥신 반도체 제조 HSMC에 우한 정부는 최근 2조 8천억 원 투자금을 들였다 날렸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식당 사장이던 인물 3명이 스스로를 반도체 전문가로 포장해 7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공정의 칩을 생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창업한 지 3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장으로 영입한 TSMC 출신 장상희도 희생양이었습니다. 장 씨는 TSMC의 미세 공정 개발을 이끌며 이 회사를 세계 1위로 키워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껍데기뿐인 회사에
얼굴마담으로 영입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회사를 떠날 때 HSMC 경험은 악몽이었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행운의 여신도 중국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부와 내몽골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전기 공급이 끊기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1일 중국 중앙 CCTV에 따르면 내이멍군의 멍구 퉁려오 통저 지역에는 9일 오전 6시까지 46시간 연속 눈이 내려 누적 적설량이 59cm를 기록했는데요. CCTV는 1951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원유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민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유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합니다. 10월 3일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화석 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연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에 횡재를 만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미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잠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도 포함됩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견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렁 대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밤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구 어디로 가든 융통섬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 하브과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레스텟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숑은 LNG 거래가 미 중간의 윈윈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만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면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져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미유는 COVID-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고육책이라면 고육책민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메이드민 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 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콜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케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하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 스트림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많았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을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돔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따귀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에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감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천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움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EU의 원국들을 압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시한 카톨릭 국가의 젠더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지급에 면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테어, 라이엔 같은 독일인이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위를 점하려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쫄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이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다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을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겸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미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EU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적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문용섬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의 원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이럴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반미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앞뒤 망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담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유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 지연의 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나온 국가 공지사항 때문에 한국의 공장 근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의 한 군수업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리꾼은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아빠 늦게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는 메시지라며 매우 바쁜 상황이 입박했음을 압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풀가동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한들 과연 가능하겠냐는 행복한 비명도 들린다는데요. 폴란드와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렇게 오피셜까지 뜬 것은 처음이라 주목됩니다. 또한 폴란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 멘트를 더하면서 유럽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항까지 한국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누구보다도 많이 각종 방문단을 수십 차례 파견한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이 정도 계약이 나올 줄 몰랐다는데 관계자들은 폴란드 정부 오피셜이 나오면서 기존에 숨겨진 트윗 이야기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매우 진지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예상 못한 금액까지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K방산 패키지를 쇼핑한 내역과 유럽에서 크게 놀랍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국방부 장관결 부총리가 콕 집어서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우선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엄청난 양의 방산 제품을 수입 승인한 것이 공식화된 모양새입니다. 카친스키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군과 장비 계약을 승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자면 K전차는 우선 180대의 주문을 확정한 상황이고 두 번째 단계는 KPL, 즉 폴란드에서 기술이전 등을 받아 의 800대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합 폴란드에 1000대의 K전차가 수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수출 물량이기도 하며 아마 유럽에서 이런 물량을 뽑아내는 계약을 맺은 국가는 폴란드와 한국이 유일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역시 1단계에서는 48대를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2단계로 600여 대의 자주포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K와 마찬가지로 K9에서 왜 1단계 수입을 추진하냐면 현재 한국에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초도 생산된 물량 중에 일부를 먼저 폴란드에서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또한 FA50의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된 대로 48대가 2023년 중반 폴란드에 인도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이 경량의 다목적 훈련 및 전투 장비로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지며 블록 20 표준으로서 한국에서 초도 분량 12대를 포함해 총 48대 2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추산 분량만 24조 원대 분량인데 계약 과정에 놀라운 뒤얘기도 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가 KAI에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관계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금액을 대부분 후려치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심지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예 배짱으로 대급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확정되어 사인까지 한 대금을 추가적으로 깎거나 아니면 현물 대제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임리와는 상당히 다르긴 하나 이집트와도 역시 K9 자주포를 2조 원 규모로 재결하는 과정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서 최근에야 그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역시 상황인 만큼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유럽에서 평화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긴박감 가운데 계약을 진행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해 누리꾼들은 이러한 한국의 빅딜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SNS상에서는 폴란드가 주문한다고 하는 분량은 심지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물량이다. 그 1000대의 K와 600여 대의 K9이라면 당장 모스크바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동유럽 알 수 없는 매체에 소위 짜시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이며 이러한 물량을 주문하는 폴란드도 받아주는 한국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10조 원대, 그 다음엔 19조 원, 급기야 24조 원까지 분량이 늘어나자 말이 안 되는 불량이자 액수라면서 저것의 반만 성사가 되어도 지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보통 2터부터 4조 원 가량의 단일 계약이 맺어지면 매우 큰 딜이 성사되었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의 그러한 빅딜의 5터부터 10배 이상의 규모가 그것도 답 한 번에 이뤄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지불해도 당연하다고 믿는 눈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과 독일을 경험하며 현실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군수불자는 원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이 주요 프로세스였고 다소 연장이 되더라도 별로 국가의 안보에는 지장도 없으며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과 당장 도입되기로 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어제계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국면입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 사태가 갑자기 변수로 나오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무기 공급이 타이트하다지만 미국은 우크라 사태 이전부터 무기 공급을 지연시켜 폴란드를 적지 않게 실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레오파드 전차 협상이 중단되면서 폴란드 대통령까지 분노에 맞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인의 약속 불이행은 폴란드인에게 큰 실망을 안긴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독일 입장에서도 폴란드에 전차를 무턱대고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군사업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자국 물량 생산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을츠 독일 총리는 앞으로 독일의 국방비를 GDP %로 증강해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존의 많은 라인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분량은
절대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부총리는 또 다른 한국 관련한 발업을 하면서 유럽을 진장시킨 모습인데요. 그는 한국 무기에 관해서 가성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을 더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오는 군수품의 배송이 가장 적절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정곡을 찌른 말을 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한국의 각종 기업과 비공식적 협상까지 수십 차례에 면담동안 특징을 발견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거의 모두 폴란드가 요구한 납기를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이러한 발언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버러 에어쇼 이후에 한국의 FA50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실제 판버러 에어쇼의 KF-21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공군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것이 입증이 되자 기존의 장시간 미국과 한국을 놓고 고민하던 콜롬비아는 20대의 FA50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폴란드가 50대의 물량을 가져간다는 소식에 잡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FA50 관련해 공군 사령관이 직접 찾아 더욱 구체적 협상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뜸을 들이고 있었지만 현 시점엔 지금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판단도 더한 것인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니 결국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의 파묘 등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금 지불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UAE도 올 초에 한국과 천궁이를 약 4조 원가량 수출 계약하며 방산업계를 크게 들썩이게 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중동의 화약고에서 UAE는 빠른 판단으로 한국의 불량 생산을 선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추고 빠르게 생산하더라도 한국도 정해진 이상은 물량이 터져나갈 수 있으며 한국군에도 공급 물량이 있고 자주 국방 문제로 일정 이상 공급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면은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당장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는 미국이 공급하는 첩단 무기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매우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탄약고를 모두 괴멸한 우크라이나에 입고된 하이마스는 유럽이 수입을 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된 한국의 천궁이 스펙이나 기능 면에서 좁도 앞서 있고 운용하기에 비용이 더 저렴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부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원하는 때에 방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 와중에 유일하게 답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UAE와 천궁 계약 시 다른 나라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면은 한국이 오랜 기간 방산업을 준비하며 큰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한국과 먼저 계약했음에도 제껴두고 프랑스나 미국의 접투기를 뒤늦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선진국이나 강대국에 밀려 서름을 겪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위력과 가성비는 물론 오히려 일부 제품은 미국산도 뛰어넘는 위력이 증명되었고 비로소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서 방산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방산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 한국의 수출액 증가세는 150%가 넘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앞으로 각종 방산 공장들은 풀가동으로 바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이 이 분량을 소화해낼지도 의문을 나타내는데요. 한 누리꾼은 국내 안보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한국도 지정학 위치와 북한 경계를 신경 쓰고 무기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넘치는 분량으로 방산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으로 이제 조선업과 같이 물량이 넘치는 기회를 잡은 만큼 더욱더 기술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선업이 임금체불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주에도 불구 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관련된 인원의 충분한 대우와 채용통 각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누리호의 기적도 한국이 러시아, 미국, 일본의 110 정도의 인력으로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더욱 많은 시장에서 한국의 분량을 원하며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큰 아픔이 있는 폴란드는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빠르게 딜을 재결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빅딜 같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며 한국산 무기를 선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도입 논의를 위해 공군 관계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기종으로 한국의 KAI가 만든 전투기가 가장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말레이시아군과 국산 경공격기인 FA-50 36대에 대한 추가 계약 소식을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 측에서 처음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공군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초 FA-50 계약을 단 18대로 한정했으나 한 달 만에 물량을 2배로 늘리게 된 배경엔 다름 아닌 FA-50개량 전투기를 인수하는 폴란드의 존재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48대의 FA-50 블록 20 항공기와 K-전차, K-구자주포를 포함한 여러 무기 시스템들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폴란드와의 방산계약이 첫 낙수 효과를 일으킨 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만 무려 3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 KAI가 유럽 시장에 추가로 90여 대의 FA-50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니 등과는 큰 동요. EMOR 오래전부터 이 전투기에 눈독 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선 다소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를 러우 전쟁과 유럽을 비롯 동남아시아, 인접국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교두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언제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즉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유럽의 일부 군사매체 사이에서 FA-50은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는 등 고의적인 깎아내리기성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 계약을 끝낸 폴란드는 물론 말레이시아나 기타 3국에 대한 수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가해질 예정인데요.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FA 경공격기는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마하 0.7터부터 0.95 영역에서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고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련기 기반의 전투기이다 보니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 필요한 2터부터 3시간의 항속 성능은커녕 최대 채공 시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고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FA-50의 유효 작전 시간을 1시간 터부터 1시간 30분 정도가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 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에 불과하며 무장 또한 AIM-9 공대공 유도탄과 매버릭 AGM-65G,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인 KGGB 등 공대지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나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이 없어 이는 타 기종 대비 수출 시장에서 밀리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구매욕이 싹 달아나지만 허무하게도 KAI 측은 이를 맥없이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KAI 측에 따르면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의 프로브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악천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의 동시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급에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등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린다는 구상이었죠.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잡음없이 시행만 된다면 FA-50의 성능 개량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가들은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업체들의 한계가 너무도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KAI는 약 420억 원의 예산으로 공대지 무장을 개량하려 했으나 공대공 무장과 항속거리 개선 등을 위해선 2천억의 추가 비용이 들며 이는 국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을 비판하던 매체들은 한국이 경공격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리 없다는 확정하에 바로 이 같은 보도를 내놨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FA-50의 단점을 지적하던 유럽 군사 매체들은 성능 개량이 되기 전 FA-50을 기반으로 허황된 보도를 내놨다는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 FA-50에 대한 완벽한 성능 개량을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측은 KAI가 폴란드에 제공한 FA-50 블록 20과 거의 동일한 최신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블록 20 버전이 FA50 기종 중 가장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뤄진 종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2년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FA50 블록 20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보이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가 장착됐으며, 또한 F-16 블록 70 전투기의 최신 변종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UHF 무선 장비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스나이퍼 어드밴스트 타겟팅 포드도 탑재됐는데, 이는 일종의 타겟팅 센서로 공대지 정밀 타격과 정찰 기능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공중급유 프로브 시설도 당연히 탑재가 완료됐으며, 영국 코밤사가 개발한 코밤 미션 시스템인 비공개 6TV 육무는 덕분에 FA50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 여겨진 채공 시간이 기존보다 무려 2시간 가까이 대폭 늘어날 수 있었죠. 이 밖에 20mm 포와 AIM-9 미사일, GBU-12 LGB 통합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미사일 등 무장 자체도 F-16과 견주어도 전혀 밀릴 데가 없었는데요. 러시아제 미그-29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레이시아 공군은 교체를 위해 다른 후보 전투기들과 비교하면서도 한국을 끝까지 신뢰하며 KATO의 FA50 블록 20이 완성될 때까지 지난 2년간을 대기해온 것으로 밝혔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능 개량이 이뤄진 데다 KAI 측에서 FA50 최종 조립라인 투자는 물론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사실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대표단이 지난 6월 경남 사천의 KAI를 방문하여 민간과 군용 항공기 생산 라인을 살펴봤을 때부터 이미 한국과 FA50에 대한 추가 계약을 확정짓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KF-21 외에 FA50의 성능 개량 사업이나 노후 전투기, 조기 대처 등 KAI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강점을 두겠다는 경영진들의 의사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블록 20단계를 거쳐 새롭게 탄생된 FA50은 종전의 F5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F-16과 거의 대등하거나 아주 약간 뒤처지는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도 현대화를 거쳐 익면화중을 확보하고 양력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속 속도와 코너 속도를 낮춘 대신 순간 선회율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인데요. 순수 제공 전투기로 개발된 F-16과 비교하면 고등훈련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행 성능은 밀리나 오히려 전자장비의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인식, 능력과 높은 수준의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등 앞서 폴란드 국방부가 이 전투기에 피하튼 국방 예산을 쏟아본 데는 분명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적어도 KF-21이 완성되기 전까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 외 기타 3국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줄 FA50은 훈련이갑지 않은 우월한 성능으로 KF-21의 수출 계약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성능 개량 소식은 이미 5세대 전투기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여러 국가의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또 대규모 계약이 터진다면 출고까지 몇 년을 더 대기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빠른 판단은 나름 칭찬해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고등훈련기조차 F-16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보자면 현재 4.5세대로 불리는 KF-21이 갑자기 5세대로 용하고 나타나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 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 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 굴기를 시연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추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풀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이 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의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 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혔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 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 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 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 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 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아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